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국제왕따가 되어버릴 겁니다. 최근 전 세계의 미사일 트렌드는 누가 뭐라 해도 극초음속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차게 헛발을 차면서 방어 불가능이니 게임 체인저니 하는 막연한 명성에는 금이 갔지만 여전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선두주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지난 3월 AGM-183LO의 시험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두 번째 발사 시험까지 진행하면서 자체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국정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요격체계 개발까지 천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졸지에 대한민국만 낙동강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한 나라가 모두 우리의 적성국인데 정작 대한민국은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지도 대응체계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다간 또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손에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과 대응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기준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그걸 달성하는 게 미치도록 어려울 뿐인데요. 우선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체를 탑재하여 곡선을 그리며 포물선으로 낙하하다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바꾸어 수평으로 비행하는 걸 극초음속 활공체, 통칭 HGV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 대한민국 서해방위를 책임지는 제2함대를 타격하기 위해 DF-17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대표적인 HGV인 DF-17은 평택을 향해 날아가겠지만 정작 최초 낙하 지점은 평택에서 약 200km 떨어진 서해 망망대해 한가운데일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좌표값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서해 한가운데 낙하한 DF-17은 바다에 부딪히기 직전 탄두의 글라이더를 이용해 수평 비행으로 궤적을 변경하고 저공 비행으로 남은 200km를 활공해서 평택을 타격할 것입니다. 미사일이 갑자기 항공기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데요. HGV는 40에서 100km 수준의 비교적 낮은 고도로 활공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AMD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탐지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지구는 둥근 반면 레이더의 전파는 직선을 그리며 방출되기 때문에 레이더의 성능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수평선 뒤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일단은 DF-17이 요격미사일 사거리밖에 서해 한가운데 낙하하므로 KAMD가 아니라 어떤 지상형 MD 시스템을 들고 와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DF-17을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은 수평선이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뿐인데요. 하지만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는 데다 조기 경보조차 어려운 DF-17을 단거리 대공망에 의존해 요격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HGV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대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부분이 해당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일명 HCM은 스크램제트 엔진 등을 이용해서 마하오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HGV는 발사 초기에만 탐지할 수 있다면 비교적 대응이 쉽지만 HCM은 저공 비행이 가능한 데다 자체 추진력으로 계속해서 가속하다 보니 훨씬 복잡한 기동도 가능합니다. 즉 훨씬 고난도의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다만 기술 난이도가 HGV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의 힘을 빌려올 수 있는 것에 반해 HCM은 오로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월등한 회피 성능과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HGV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지난 3월 8월에 테스트를 시행한 AGM-183LO조차도 HGV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단숨에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HCM 대신 HGV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 방식의 기술적 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유일한 HCM이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니저러니 최악의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의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지르콘과 아방가르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먼저 아방가르드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만 6,000km에 육박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게다가 미르브 형식이라 한 번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탄두마다 100에서 900킬로톤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러시아의 주장이 뻥스펙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최대 마 I-17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어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르콘은 해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HCM입니다. 무려 2017년에 최고 속도인 마하구를 달성했으며 순항 미사일답게 정밀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에 따르면 최신 버전의 사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대략 6분이면 서울에서 베이징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인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의 1위라면 중국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적인 위기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건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시행된 이 실험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표적을 38km가량 빗맞추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이 실험에 미국은 그야말로 경악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처참한 명중률에 헛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공포에 질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이 실험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순히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다 빗나간 게 아니라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어 관성을 이용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반이나 돌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궤도 폭격이었던 셈인데요. 낙하 속도도 마하 언저리에 불과하고 목표물에서 38km나 빗나갔지만 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력 가속도, 발사 속도, 높이 정도만 구해지면 그 다음은 수학의 영역입니다. 이 덕에 충분한 MD 체계만 갖춰져 있다면 비교적 요격도 간단합니다. 또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라도 현행 단계에서는 격추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당장 절대 격추가 불가능할 것이라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식 패트리어트에 의해 격추당했다는 걸 떠올리면 미사일 요격은 예측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궤도 폭격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인공위성과 마찬가지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로 낙하하기 때문에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원리를 깨트리는 무기였던 셈인데요. 오죽하면 냉전 시절 소련조차도 궤도 폭격의 선행 연구를 시작했으나 이후 인도적 이유로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합의하면서 궤도 폭격을 금지 무기로 등록했을 정도입니다. 이후 아무도 궤도 폭격을 연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그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공포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푸트니크 1호 쇼크를 언급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소련이 미국을 앞질러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사건과 맞먹는 충격이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미국은 장시간 방치했던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2022년 미국이 공개한 오프파이어즈는 최대 사거리만 1600km에 달하며 최고 속도는 마하호에 육박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덕분에 운용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벌써 두 번째로 AGM-183A LO의 실험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지난 3월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8월에 또 한 차례 실험을 강행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궁지에 내몰렸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분명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구상 같은 전략무기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일각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느 정도 상용화된다면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 대한민국도 손가락 빨며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에 있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 미국에 비해 뒤처진 만큼 과도기적 단계인 HGV보다는 질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훨씬 위에 있는 HCM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이미 2004년에서 2007년 HCM의 가장 핵심인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과 2010년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2011년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즉, 기반 기술 확보는 완료했고 이제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느냐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미 프로토타입까지 나온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4년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KF-21 보라매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 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네 번째이지만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한 연구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에 요격 시험을 공개한 LSAM은 미사일 표적탄의 탄두가 아닌 추진체를 정확히 요격할 정도로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LSAM-2는 요격 고도만 70에서 150km에 방어 범위는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요격 미사일의 카나드를 추가하면서 정밀도 또한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넓어진 방어 범위는 요격 횟수의 증가를 상징하고 극한의 정밀도는 요격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LSAM-2까지 전력화에 완료된다면 KAMD의 수준은 미국의 MD 시스템에 견줄만해지는데요. 여기에 4.25 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결코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군은 LSAM-2의 전력화를 203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4.25 사업이 2025년 전력화 예정이지만 한반도의 감시 공백을 완전히 메우려면 2030년까지 예정된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